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모두 발언에서는 양곡법은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자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민주당은 국회 입법권을 정면 거부하는 일이라며 대통령실 앞 장외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5회 예정된 대정부 질문 경제 분야에서도 양곡법 거부권에 대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관련 내용과 함께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오늘 오전에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 이 결정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임기에선 처음이고 또 이제 역대 대통령들 임기로 보면은 7년 만에 이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정된 수순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 민주당이 169석 의석의 힘을 활용해서 일방적으로 법안들을 처리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의 강제 처리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후과들에 대한 고민을 정부가 안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내각에서 문제에 대한 내용들을 건의를 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또 농업 생산성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남는 쌀에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한 고민들은 여야가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되는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일방적으로 처리해서 이른바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민주당의 정치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생각하고요. 거부권을 통해서 이제 다시금 국회 논의가 돌아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 간 합의를 통해서 진정 농민을 위한 이 대한민국 농업을 위한 발전을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주당의 입장 이번 결정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좀 나오고 좀 있습니까? 안타깝죠. 사실 그 일방적인 이야기라는 좀 과하신 것 같고요. 8개월 동안 협의를 했고 실제로 법안이 올라간 것은 국회의장의 중재안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정책을 잘 모르시니까 이 재정당국 관료들이 법을 왜곡했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주자고 하니까 이게 시장 경제에 위반이다는 사회주의 정책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을 것 같고요. 또 재정 부담이 엄청나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기재부 쪽에서 그런 이야기 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양곡관리법이 현재도 있는 법입니다. 현재도 있는 법이고요. 현재도 이 정부에서 수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법적 의무 조항이 아니고 재정당국의 재량권에 의해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돈은 지출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재정당국의 재량권을 갖고 있는 것을 입법에서 국회 영역으로 가져고 온 거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우리나라에서 이 추곡 문제에 대해 추곡 수매라든가 이런 문제의 출발점은 누군가 하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중고가제를 합니다. 이중고가제라는 것을 쌀이라는 것을 싸게 사가지고 비축하고 있다가 양곡 관리입니다. 하고 있다가 쌀값이 올라가면은 내놓는 형태로 이렇게 하는 정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기재부 재정당국에서 이거 사회주의 정책이다. 그리고 재정이 엄청나게 투자된다라고 해서 반대했습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관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걸 통과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 추곡 이중고가제가 어떻게 가냐면 추곡 수매제도로 가고 나중에 쌀 직불제로 가고 이렇게 하면서 지속적으로 농업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선진국에도 현재까지도 다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정책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니까 재정당국에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통하지 않았던 논리를 갖고 대통령을 저는 설득한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번 결정에 대해서 어떤 왜곡되게 이해한 부분에서 비롯된 결정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정부가 재량권을 갖고 매수하는 것과 국회가 입법권을 활용해서 강제로 매수하게 만들게 되는 제도를 만든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앞서 말씀 주셨던 내용들을 보면 이른바 기재부 관료들의 재정 문제 때문에 반대를 하시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현장에 있는 농가, 농민들의 의견들을 들어보게 된다면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대체적인 찬성을 보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만약 이 법이 강제로 통과가 돼서 여기에 대한 남는 쌀에 대한 의무 매입을 정부가 다 떠안게 되는 순간 여기에 대한 오히려 농업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쌀 농사뿐 아니라 기타 작물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과의 형편성에 따라서 과연 이 쌀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 사이에서도 양질의 쌀 생산에 대한 문제점들 등 여러 가지 부가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부작용들에 대한 논의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법안 처리에 대해서 이 내용들이 대한민국 농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면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았던 문재인 대통령 정부 시절 또 거대 의석을 갖고 있었던 민주당은 왜 그때는 법안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지금 총선을 얼마 남지 않는 시기 속에서 이 법안 처리가 굉장히 최종적으로 처리 통과가 됐을 때 정부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부담감을 민주당이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는 농민을 위해서 이런 법을 처리하는데 이걸 반대하는 곳이 바로 윤석열 정부다라는 일종의 프레임을 만들어서 선거 국면을 이어가기 위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주기가 어렵고요. 실제 정치인들이 나서서 삭발 등 행위를 하는 모습들까지 지켜보건대 과도하게 이 양곡관리법을 중심으로 이 정치권의 정치행위로 넘어간 측면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프레임인지 알면서 왜 들어와요? 거부권 행사 안 하시면 프레임이 안 말려드는 거지. 그래 이게 기재부 관료들의 탁상 공론이에요. 쌀 문제를 이렇게 해주면은 쌀이 앞으로 계속 남아돌 거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현장에 가보시면요, 쌀 농사 짓는 분들은 다른 특약 작물이라든가 다른 작물, 뭐 스마트 농업이나 이런 걸 할 수 없는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쌀 생산량이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른 곡물에 대해서도 일부 좀 지원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법률안도요, 재배 면적에 따라 가지고 융통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 관료들의 굉장한 꼼수가 숨어 있습니다. 재정이라든가 예산이 투여되는 것들에 대해서 법률로 하는 것이, 예산 법률주의로 하는 것이 사실은 민주주의 원칙에 맞는데 우리 한국 사회가 관료들이 마음대로 휘둘러 왔단 말입니다. 그 특권을 계속 누리고 싶다라는 꼼수가 저는 여기에 숨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어떤 꼼수가 숨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재부 관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 기재부에 대한 언급을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농가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 농가의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이 법이 실제로 적용됐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숱한 걱정들이 함께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거부권이 존재하는 이유는 여기에 대한 입법 독주가 혹시 국가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들을 고려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다시금 국회로 돌려보내서 이른바 제2요구권을 통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통한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도록 만들어낸 제도 아닙니까? 지금은 국민의힘이 찬성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일방 처리로 대한민국 농업에 대한 근간을 흔들 수밖에 없는 이 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민주당이 이성적으로 이것이 옳다고 이렇게만 되면 모든 애들이 좋아질 거라고 추진했던 법 중에 최악의 법이 임대차 3법이었습니다. 이 또한 전문가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당시 야당의 목소리 듣지 않고 일방 처리했지만 그 뒤에 나타났던 부동산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고통이 어땠습니까? 실제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속에서 이 법안 처리가 아니라 어떻게 이 농가의 고민들을 들어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 조금 더 숙고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거부권 행사 이후에 절차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윤 대통령의 결정 이후에 좀 대응을 어떻게 해나갈 예정이신지요? 제가 보기엔 이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만큼의 극단적인 이 갈등 이슈가 아니거든요.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이게 시장 경제를 위해하는 거다라고 대통령을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막 이렇게 부추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혹하신 것 같은데 이거 저는 앞으로도 큰 부담이 될 거다 이런 생각하는데 아마 민주당은 제가 보기에는 뭐 유사 개정안을 낼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2법을 할 거라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거 가지고 있으면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이 공천 시기 올 12월이나 내년 초쯤에 다시 한번 이걸 가지고 올린다면은 국민의힘 내에 상당한 갈등 요소가 저는 될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번에 보면요 반대한 표가 90표 나왔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 한 115석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에서 90표가 나왔다는 것은 농촌 의원들은 이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법안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적당히 절충하면서 합의될 수 있는 법들이에요. 근데 이걸 이렇게 거부권 행사한 것, 이걸 이념적으로 보고 있다는 저는 증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역적 차원에서 농촌과 도시 차원에서 나중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훨씬 더 그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현장의 의견이 어떠한가라는 이제 측면에서는 두 분이 이견을 갖고 계신데 일단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사실 대정부 질문 오늘이 두 번째 날인데요. 이제 이 두 번째 날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사안이었고 사실 첫째 날인 어제는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이 네 가지 분야에 대한 대정부 분야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아무래도 한일 정상회담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는데 어제 어떻게 보셨는지요? 한일 정상회담 이후 민주당은 야당으로서 대한민국 외교의 국익에 관한 문제를 물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대한민국 곳곳에 거리에 붙어 있는 민주당의 현수막을 한번 지켜보시면 실제 이 정상회담의 결과를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또 과거사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있지도 않았던 독도 문제 또 후쿠시마 문제를 끄집어내서 이른바 가짜뉴스성 왜곡, 선동 정치에 민주당이 너무 강하게 나서는 것 아니냐 이런 인식을 지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제 있었던 대정부 질문의 귀한 그 시간 속에서도 이와 마찬가지 행동들이 너무 과하게 나왔던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외교에 관한 측면에서만큼은 국익을 중심으로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본과의 관계를 너무 지나칠 정도로 과거 민주당 정부 시절 이른바 죽창과 선동, 반일 정서에 기대듯이 정치, 정쟁의 재료로서 이 부분을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제 생산적인 논의를 끌어내는 대정부 질문이 되기에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쟁으로 가는 게 아니냐, 국익 측면에서 올바르게 가고 있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던져주신 건데요. 독도나 뭐 후쿠시마 이야기든지 뭐 오염수 문제를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규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본 언론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항의해서 제대로 바라좁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더 의심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정부에 제가 멘트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IAEA의 과학적인 검증 절차를 통해 가지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결정한다. 이렇게 우리 정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일본의 입장이에요. 이게 일본의 입장이에요. 일본의 입장하고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비공개 회담 속에서 일본의 입장에 동의해주지 않았냐라는 의심을 사고 있는 겁니다. IAEA라는 곳은 국제 원자력 기구예요. 방사능을 얼마나 원자력을 얼마나 잘 활용할 것인가를 하는 기구지 방사능 측정한다거나 또는 뭐 이 환경 문제라든가 보건 문제 이런 거 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그 기관하고 해가지고 검증해가지고 후쿠시마 오염수 풀겠다는 게 일본의 기본 입장이에요. 그럼 한국의 입장은 뭐냐? 해류가 돌고 있는 인접 국가들, 한국, 북한, 러시아, 중국 등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으면 후쿠시마 오염수를 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시민단체라든가 환경운동단체에서 다 주장하는 겁니다.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근데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일본과 똑같은 입장을 내놓고 있으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정부가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발언은 이제 일본과 똑같은 입장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 시절했던 정의용 장관의 발언들 한번 그대로 곰곰이 되짚어 보기를 바랍니다. 당시 정의용 장관이 거의 흡사한 얘기들을 하기도 했었죠. 외교적으로 풀어야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이 바닷가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전 세계 국가의 시민들이 같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고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성과물들이 나오지 못했다는 건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에도 마찬가지 일들이었을 겁니다. 시기가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과학적 절차, 근거에 따라서 국민 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국제 외교적 노력을 해내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인데 이걸 일방적으로 일본이 주장하는 바에 대한민국이 끌려가는 것처럼 호도하고 왜곡하고 있는 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과거 정의용 실장이 정의용 외교부 장관으로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돌아보시기 바라고 적어도 국익의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얘기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손바닥 뒤집듯이 다시 엎어서 윤석열 정부는 뭔가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이 잘못된 외교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방식의 오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국민의힘은 뭐 오도 안 했겠습니까? 한국 정치가 양당이 다 오도하고 있는데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는 왜 지지율이 그렇게 잘 나오고 한일 관계가 나빴는데 지지율 30% 폭락하고 그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동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참. 그럼 이건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제 어제 한독수 총리가 오염류 방수 문제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일본 정부와 협의해서 이제 독자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좀 협의를 하고 있다라는 언급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에서의 수산물 수입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저지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고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았다. 수산물이 헤엄쳐서 우리나라로 오면 어떡할래요? 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수산물이라는 게 우리 물고기가 헤엄칠 수 있는데 전 세계 어느 바다로 다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일본과 가깝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오면 우리나라의 어업의 문제는 마찬가지고 식탁에 수산물 안심하고 올릴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건강권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명확하게 후쿠시마 오염수가 문제가 있다면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끝까지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정확하게 밝힌 다음에 다른 이야기를 하셔야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가 단순하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대한민국 국민 전 세계에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문제가 있는데 그걸 방류하는 걸 찬성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외교적으로 어떤 역량과 힘을 발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자의 문제겠죠.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일본과의 관계가 완전 단절되다시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내에서만 목소리 높이면 무엇합니까? 일본이 일방적으로 행동하게 됐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당하게 되는 그런 무기력한 정부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그 피해는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 세계에 있는 IAEA 국가들과 함께 과학적인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동시에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여기에 대한 안정성 검증을 함께하는 것도 중요한 일 아닙니까? 이걸 외교적으로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를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요. 국민의 건강의 관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본과 함께 이 문제를 협력해 나가야 될 것인지 미래지향적 관계를 설정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정책적 대안들을 찾는 일에는 여야가 함께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국 사회에 무지의 친일이 존재해요. 무지의 친일이라는 게 뭔가 하면요. 일본과 관계, 일본 정부와의 관계입니다. 정부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안보에 위험하다, 경제가 휘둘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무지의 친일이에요. 한국 사회가 이미 일본보다도 훨씬 더 첨단 기술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소부장 부품에서 우리가 힘들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소부장을 넘어서는 배터리, 바이오, 칩, 최첨단 산업을 갖고 있어요. 소부장 문제에서도 한국이 그걸 돈이 안 돼서 안 하는 거예요. 기술이 안 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일본과의 경제관계라는 것이 우리가 과거처럼 종속되어 있잖아요. 무역량도 보면요. 일본하고 베트남하고 같은 수준이에요. 이 과거의 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게 일본과 무역 안 하면 한국 망해. 이거 이제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일본과의 이제 안보 문제에 대해서 협력도 일본은 아니고 사실은 미국을 매개로 해서 충분히 일본과의 공유가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북한 문제를 억제하는데 이제까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런 걸 좀 아셔야 되는데 괜히 잘못해가지고 아직도 한국이 일본보다 못하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후쿠시마 원전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방문하는 건을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그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풀어야 되는 원인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행동해야 되는 절차와 과정들이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깡그리 무력화시키고 이른바 국내 정치 선동용으로 민주당 정치인들이 이 후쿠시마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서 제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과연 후쿠시마를 위한 노력들을 뭘 했냐라고 얘기를 묻기도 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답을 못하지 않습니까? 경제 문제, 안보 문제를 섞어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문제처럼 국제적으로 예민한 일이 일어났을 때는 이것을 같이 풀어내기 위해서 최소한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지난 정권에는 없었던 일 아닙니까? 지금 과거에 있었던 사드 괴담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데 한때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이 사드를 들여오게 되면 거기에 전자파 때문에 큰일이 날 것처럼 선동하고 노래하고 또 더 나아가서 민주당의 책임 있는 의원들이 중국에까지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여론의 싸늘한 문매를 맞았던 적이 있는데요. 후쿠시마 오염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내는 근본적인 역할이 있는데 여기 현장에 가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건지 오히려 여기에 대한 반일 감정을 더 부추기고 외교적인 문제를 풀어내는데 더 꼬이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한일 의원 연맹 등 또 우리가 이 일본에 있는 의원들과의 의원 외교 또 국내에서는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풀어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에 먼저 우선할 때이지 이런 방식의 국내 정치용으로서 외교적인 문제를 끌어내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대통령실에서 잘 갔다 오라고 메시지도 나왔어요. 가서 역할한다고 기대한다고 메시지도 나왔는데 뭐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일본이 해결해야죠. 일본에서 사고 났는데 우리가 왜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우리가 협조를 해주고 해야 됩니까? 일본이 책임져야 되는 게 우선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한국에게 얼마나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지는지 한국의 이 보건 문제라든가 안보 문제에 대해서 또 오염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위험한지 그걸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거지. 왜 우리가 일본에서 치우는 거에 대해서 같이 걱정을 해줘야 됩니까? 기본적인 사고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민주당에서
방위를 할 경우에 성과를 가지고 돌아오느냐, 성과 없이 성과를 끝나느냐에 내야죠. 따라서 성과를 내야 된다고 보십니까? 보는데요. 저는 낼 수 어떤 성과를 있을까요? 내냐면요. 네. 네. 일본 내에서도 이제 어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일본의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반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의 그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도 반대하는 지자체가 많아요. 이런 것들을 만나면서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민간 차원의 또 교류, 연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일본이 사실은 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편의성의 문제예요. 후쿠시마 오염수의 양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게 아닙니다. 일본이 재정을 투입한다면은 다른 방법으로서 방류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지금 이 재정 투입되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풀어버리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본 내의 반대 세력과도 연대하는 것이 지금 방문한 의원들의 저는 목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사이에 속보가 들어온 내용에 있어서 잠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대통령실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2 요구안을 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재가를 했다고 전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취임 후 1호 거부 법안이자 2016년 이후 7년 만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입니다. 네, 이 소식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렸고요. 후쿠시마 이야기 조금만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올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달에 지금 정상회담 예정돼 있는데 네. 이런 이야기를 이 대표가 한 거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안보상의 문제, 또 경제적인 어려움, 이 모든 일들을 풀어가기 위해서 양 정상이 할 수 있는 많은 의제들이 같이 논의가 되겠죠. 민주당이 제1야당 대표로서 국익을 관점으로 하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제안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만은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해왔던 많은 메시지들을 보게 되면 이른바 한일 관계 발전 그리고 대한민국 외교의 국익에 관한 문제보다는 정치 쟁점화를 시키기 위한 내용으로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끄집어내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조금 더 진지하고 진솔한 자세로 이 윤석열 정부가 외교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성과를 내기 위한 다양한 제안들을 해주면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까지 꺼냈던 많은 일들과 같이 섞여 들어가다 보니까 정치적인 행동으로 왜곡될 수 있는 소지들도 분명히 있다 생각하고요.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많은 의제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이 안보에 관한 문제와 함께 우리가 경제 안보를 같이 묶여져 있는 현재 상황 속에서 반도체에 관련된 일들을 또 어떻게 성과를 내느냐 등에 대한 일에 이르기까지 지금 정부가 탄탄하게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 그런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아서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할 거라고 봅니다. 예. 참 여당이 옹졸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면 알았다. 후쿠시마 오염수도 논의할게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야당도 중요한 국정의 파트너로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거고 그게 또 뭐 정쟁의 요소다 그러면 정쟁이라는 거 동의해버리면 정쟁이 안 돼요. 찬반이 나눠져 갈등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수용해버리면 되는데 옹졸하게 일일이 그걸 막 이념적으로 잣대로 보고 정쟁의 잣대로 보니까 저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왜 다뤄야 하냐면요. 5월 21일부터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의 일본의 주요 목표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예요. 일본은 그 목표를 갖고 있고 거기에 지금 미국도 가는 거고 선진 7개국 외에 동남아 국가들도 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대통령도 거기 가고 싶어 하시잖아요. 거기에서 논의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마지노선을 딱 그어놓고 가자라는 취지에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짚어볼까요? 어제 이제 설전이 이어졌던 부분 중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야당의 설전도 관심을 모았고 그 중에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기소에 대한 설전이 좀 있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셨는지요?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의 대정부 질문 과정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른바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 기소가 좀 늦었던 측면을 문제를 제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국회가 봤을 때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불체포 특권 이거 자기들 마음대로 남용하고 민주당을 위해서만 사용했던 게 하영재 의원의 체포동의안 찬성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반성은 온데간데 없이 이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는데 왜 기소가 늦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한동훈 장관이 적절한 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기에 대한 증거 그리고 확실한 물증 등에 대해서 확인이 돼 있는 상태인데 추가적인 수사를 이어가고 있었고 이른바 띠지 등 그리고 여기에
여기에 대해 만약에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들까지 하고 있었던 상황이다. 수사에 관한 일들을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기는 어려웠던 측면이겠죠. 만약에 노웅래 의원을 국회가 갖고 있는 불체포 특권 다 내려놓고 여기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찬성을 해준 다음 그리고 법원에 넘어가서 영장실질심사 과정에 이 영장이 기각됐다면 그때는 민주당이 나와서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온갖 얘기들을 다 쏟아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옹졸하게 그동안 국회의 불체포 특권을 있는 그대로 활용해놓고 한동훈 장관에게 관련된 내용들을 질문했다가 오히려 되치기 역공을 당한 사례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장관에게 역공을 당한 사례가 아닌가 이런 입장을 내놓으셨습니다. 역공을 당하는 게 아니라 국회를 능멸한 거죠. 거기에는 국민의힘도 포함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우리 김병민 최고위원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비판하셔도 돼요. 저는 정쟁도 중요한 역할이니까 비판하셔도 된다고 보는데 지금 박용진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법무부, 검찰의 수사 능력에 대해서 질타를 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불체포 특권을 다시 엮어서 들어왔다? 이건 한동훈 장관이 오버하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은 행정부의 장관으로서 자기가 맡고 있는 부처가 얼마나 잘 돌아가고 있는지 수사를 잘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정부 직무는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행정부의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겁니다. 행정부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왜? 국회는 거기에 대해서 견제하고 감시해야 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겁니다. 저는 국민의힘도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요. 이렇게 하실 거면은 국회의원들 다 사퇴하고 그냥 원외 정당으로 하시는 게 맞아요. 일단 국회의원의 임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그것조차도 정쟁의 요소로 만들어버리면은 저는 국회의원 하지 말고 그냥 원외 정당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이 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본래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과 기능을 활용해서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들을 국회가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제 있었던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지켜봤던 한심한 국회의원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한동훈 장관에게 애창곡이 뭐냐고 물어봐요. 한동훈 장관이 윤도현은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애모 김수희 씨의 애창곡을 얘기하면서 가사를 읊조립니다. 이런 방식의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이 어떤 방식으로 행정부를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동안 김남국 의원, 최강욱 의원을 비롯해서 한동훈 장관을 대상으로 했던 수많은 일들이 법무부 장관의 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제 역할 견제 기능을 다했던 것이 아니라 이른바 한동훈 장관을 정치인으로 끌어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설전들이 오갔던 측면들 김의겸 대변인까지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본질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의 정부는 정부대로 또 국회는 국회대로의 노력들이 필요한 시점에 대해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실 거라 봅니다. 예. 아니 100번 양보하더라도 그렇다면요. 거기에 맞장구 쳐주고 있는 한동훈 장관이 못했다는 비판을 해줘야죠. 그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하고 있는 말장난이라든가 저도 한번 볼게요. 기소되고 91일 동안 기소를 못했다. 부결되고 난 이후에. 그럼 수사 제대로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날짜가 90일이 그러면은 행정부처 검찰이 제대로 안 돌아갔다. 법무부가 제대로 일 못했다. 이 이야기 비판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똑같이 정치 논리에서 역대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꾸짖어 주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죠. 그래야지만이 야당을 비판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걸 안 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봐야겠는데요. 이제 앞서 한 장관을 정치인으로 끌어내리기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잠시 있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각에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총선 출마설이 불거져 나오고 그런데 사실은 김병민 최고위원께서 직접 지도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거론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이 시간에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거기엔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겁니까? 그럼요. 아직 총선이 1년도 더 시간이 남았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윤석열 정부의 법치주의 구현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실질적으로 역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죠. 근데 총선 차출, 총선 출마, 지역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오가기 시작하는 순간 한동훈 장관이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정치적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내각에는 이른바 정치인 출신의 장관들도 가 있게 되죠. 근데 정치인 출신의 장관들은 언젠가는 다시 또 여의도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하마평가는 이 한동훈 장관의 모습은 조금 별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과거에 있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사법정의 구현에 대한 여러 가지 피로감이 정무적으로 연결돼 있었던 만큼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단은 좀 정치권이 소환하는 일들은 자제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예. 국민의힘 내에서도 지도부 내에 한 장관의 차출론 등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없다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실제로 언급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거듭 말씀해주고 계신데 이야기 가능성을 타진하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글쎄, 그건 뭐 저기 여당 내에 이제 권력 지도의 변화에 따라 뭐 결정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장관하고 추미애 장관 비판했으면은 한동훈 장관에게도 똑같이 비판의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 거고요. 한동훈 장관이 조국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보다 훨씬 더 정치적 발언들 많이 하고 있을걸요. 언론에 나오는 분량도 많고요. 이게 과연 그 한국의 정당 체계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 장관 스스로가 정치적 발언을 많이 내놓고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그렇죠. 해주셨는데. 본인은 하고 싶어 하겠죠. 정치를 하고 싶어 하겠죠. 근데 그건 뭐 여권 내에 그 한동훈 장관을 좋아하는 사람만 있겠어요. 어디든지. 네. 한동훈 장관의 발언들을 보게 되면 본인이 직접 얘기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언론이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그리고 두 번째는 법무부 장관으로 국회에 출석했을 때 정치적인 공세가 야당으로부터 계속해서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아마 두 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민주당이 논리적인 근거나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한동훈 장관에게 제기했던 가장 최악의 선례가 김의겸 대변인의 발언 아닙니까?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아마 역대 대한민국 헌정사에 오래오래 기록될 정도의 최악의 일들로 비춰질 겁니다. 그럼 그런 얘기에서 한동훈 장관이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예의를 갖춰가면서 할 수 있는 측면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두 번의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따지고 묻게 되는 또 답변하게 되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태도 등을 문제 삼게 되는데요. 실제 한동훈 장관에게 제기됐던 수많은 가짜뉴스성 정치 공세들 이런 일들은 뒤로 돌리고 민주당 내에도 합리적인 정치인들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잘못돼 있거나 혹은 한동훈 장관이 조금 더 정치적으로 정무적인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요목조목 정리해서 국회 내의 공방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그 판단은 결국 국민들께서 하실 거라 봅니다. 잘못 알고 계신데요. 국회에서는 장관하고 국회의원하고 공방하는 게 아닙니다. 국회법 한번 읽어보십시오. 장관은 정책 질의에 대해서 대답만 하도록 그렇게 국회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걸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런 비판을 하시려면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동훈 장관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최소한의 지적은 해주셔야 된다. 그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동훈 장관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압니까? 토론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국회법에 국회는 장관하고 국회의원이 토론하는 곳이 아닙니다. 대정부 질의라서 답하는 곳입니다. 이거 굉장히 오만방자한 자신이 국회의원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 또는 뭐 최소한 동등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정부 질문 이제 어제 첫날 어제 있었던 이야기 저희가 짚어본 거고요. 오후에 펼쳐질 경제 분야에선 또 어떤 내용이 나올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